사교육이 점령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재. 교육 정보에 빠른 부모가 1등 학부모가 된다? 2025년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계. 과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슬기로운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웃집 고수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기자 출신으로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종임입니다. 교육을 기자로서도 계속 교육을 그렇죠. 하셨으니 네네. 이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퍽퍽하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 형편이니까 뭐 사교육, 공교육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조금 더 교육이 그 당시만 해도 개개인의 세세한 사정을 좀 학교에서 알아봐 주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저 같은 친구들이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고요. 제가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서 20년 동안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교육 정보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교육 정보의 격차를 좀 알려드리면 이 부분에서 오는 그런 피해를 느끼는 친구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들 둘이다 보니까 아들 둘의 엄마로서도 교육 전문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그럼 대표님의 학창 시절과 또 지금의 학창 시절을 비교해 봤을 때 교육계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도 시험을 보고 지금도 시험을 보니까 별로 안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일례로 고교학점제라는 게 지금 올해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됐거든요. 고교학점제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우리 때만 해도 이게 있었죠. 왜 교탁이 있고 옆에 시간표가 있으면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움직여서 네.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 자신의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대학교 때 자신의 과목을 자신이 디자인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대학생처럼 자신이 시간표를 짜는 거군요. 네네. 왜냐면 그동안 아실 거예요.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공교육의 권위가 네, 없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 때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고, 그게 고교학점제가 올해 도입이 되거든요. 우와. 이런 게 학교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면 대학교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과를 정하고 들어가서 그거에 맞게 수업을 했다면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전공자율선택제라고 해서 1, 2년 동안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관심사에 맞게 과를 선택하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꿈을 정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입시 하나로 서열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본 거는 뭐 7세 의대반, 뭐 7세 4세 고시. 의대반. 네. 아니 4세면 세상에 직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게 있더라고요. 네네. 7세 고시, 4세 고시를 좀 풀어드리면 7세 고시는요, 대치동에 상위 인기 있는 빅3 어학원에 가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마치 고시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또 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4세 고시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4세 고시는요, 그 7세 고시를 살펴보니까 어떤 영유 출신이 그 학원에 잘 가더라. 그럼 그 영유를 5살 때 가잖아요. 4세 때부터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죠. 그 영유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4세, 7세 고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도 그 초등 때 네. 대학 수준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대학 수준이 결정된다, 초등 결정론을 얘기한 건 반어법이죠.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거죠. 예전에는 입시하면 언제? 저는 고등 때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네. 중고등 때 했던 고민들이 지금은 초등 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초등 때 입시의 절대적인 부분이 결정될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초등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를 처음 가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만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국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학교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느껴지는 좌절감, 못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부모님들이 학습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습관은 웬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런 면에서 초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초등 때 입시가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네, 이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난 네. 뒤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해주실 부분은 우리 아이가 온라인 세상에서 유튜브 세상에서 본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식탁에서도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028년 대학 입시 아직 몇 년 남았죠? 한 3, 4년 남은 건데 네. 이 2028년 대학 입시가 개편이 된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냐? 수능과 내신이 있습니다. 네.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능과 내신인데 이게 둘 다 바뀌어요. 둘 다 바뀌어요. 오. 문과, 이과 정도의 경계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 과목을 싸그리 없앴어요. 선택하지 않고 모든 친구들이 모두 다 똑같이 보게 됩니다. 내신에서의 변화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9등급제거든요. 9등급으로 촘촘히 나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네네. 그러면 옆 친구가 나는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옆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왜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다소 오. 완만해진 오. 거죠. 예전에는 1등급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였거든요. 예.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10%로. 그러니까 10% 안에 들으면 1등급을 주기 때문에 오. 내신에서는 변별력이 다소 완만해졌죠. 그렇네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내신만으로는 변별하기가 선발이 안 된다. 어렵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면접을 더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논술을 더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걸 섞을 수도 있겠죠. 수능과 내신. 참, 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의 교육에는 참 신경을 안 쓰는 부모긴 한데, 저는 좀 안 그러고 싶은 부모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에도 바뀐다 그러면, 한 5년 전 저였다면 그 뉴스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학부모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뭐라고 해주고 싶으신지요? 교육 변화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입장에서 아이들이랑 대화 창구를 넓히는 차원에서 호기심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육 변화가 된다는데 불안해 하면 이 불안감이 아이들한테는 3배 더 증폭돼서 전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덜 흔들리려면 왜 이럴 때 가장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고교학점제 옆집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어. 그때 오는 그 막막함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거나 근데 사교육도 현명하게 선택하면 되는데 사교육에서의 얘기가 대부분 마케팅에 의해서 얘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흐름 정도는 맥락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우리 때랑 다릅니다. 교육 정보를 알려면 알 수 있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예전에 일단 뭐 일례로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 있잖아요. 교육정보 보도자료 예전에 기자들한테만 제공됐다면 요즘엔 널려 있어요. 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교육정보를 양질의 교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이 많고 그리고 뭐 저희 채널이라든지 많이 활발하게 알아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보를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정보를 검색해서 나의 상황을 대입하고 우리 아이의 상황을 대입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옳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못 따라갔을 때 불안하다면 오히려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이거를 우리 상황에 부족한 점은 조금만 보완해볼까?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이 정도의 호기심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